LA 산불 속 한국인들의 선결제 문화가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고비를 넘겨 확산세가 진정되자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의 은혜를 갚을 차례라며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감동 어린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인 선결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1,000만 달러가 한인타운 재건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통해 접한 그 놀라운 사연을 LA타임즈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타임즈의 특파원 클레이즈 조이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문화를 취재해왔고 특히 3년 전까지 CNN 서울 특파원으로 지내며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LA 상공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제가 본 그 어떤 재난 현장보다 처참했습니다.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산불은 1만 2천 채의 가옥을 전소시켰고 피해액은 이미 수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선행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파리바게트는 물론이고 유명 칼국수집, 한식당들이 앞다투어 선결제에 동참했고 개인들도 한인마트와 식당에서 수백 달러씩 선결제를 해두었다고 해요. 컵라면과 생수, 도시락, 따뜻한 국밥까지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들이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었죠. 한인들의 이러한 도움 덕분에 피해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LA 소방국은 안심하긴 이르지만 강풍도 줄어드는 추세고 진압률도 0%에서 45%까지 올랐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피해 현장에서 만난 미국인들의 반응은 마치 우리에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듯했죠. 버뱅크 힐스 인근 대피소에서 만난 70대 노인 스티븐 맥도널드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1950년대 한국 전쟁 시절을 회상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참전 용사였다면서 당시 미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이렇게 발전하여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며 감격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한미 동맹이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인간적 유대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글렌데일 소방서의 아이스폴로 소방관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산 소방 장비가 이번 산불 진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여쭤보았죠. 그러자 폴로 소방대원은 한국에 들어온 소방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한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 뛰어나서 농연 속에서도 요구 조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번 화재로 미국 소방관들의 자부심이 처참하게 무너진 반면 한국 소방 기술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을 느꼈다는 고백이었어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그것도 부자들이 산다는 비벌리 힐스에서 30년이 넘은 노후 소방. 배관과 낡은 소화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죠. 그 순간 지난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고장나서 한 달 내내 불안에 시달렸던 적이 생각났어요. 출근하는 길에 봤던 횡단보도 건너 소화전에서는 녹슬어 물이 줄줄 새는 모습도 떠오르면서 LA에서 종종 느꼈던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가 이제 터진 거구나 생각했죠. 그러면서 폴로 소방대원은 10년째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이번처럼 한국의 최신 기술이 직접적으로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된 적이 없었다며 한국이 LA 교민뿐만 아니라 미국을 살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며 휴대폰을 꺼냈죠. 그런데 소방관이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소방서의 내부 시스템이 아닌 워치 듀티라는 일반 앱이었거든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왜 공식 시스템 대신 이 앱을 보여주시는 건지 여쭤보자 폴로 대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앱이 정부의 공식 알림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였죠. 산불이 가장 맹렬했던 시기에도 이 앱이 실시간으로 기부 물품 현황과 산불 위험도를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 소방관들이 실제 인명 구조 현장에서도 정부 시스템보다 이 앱을 더 신뢰한다는 말에 저는 그만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궁금해하자 폴로 대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앱은 존 밀스와 데이비드 메리트가 화재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깨닫고 단 60일 만에 개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규직 직원도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만 운영됐다고 하더군요. 더욱 감동적인 건 재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일의 90% 이상이 한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실제로 화면을 보니 한인들의 실시간 제보와 기부 현황, 산불 상황이 마치 실시간 뉴스처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런 헌신적인 참여를 보며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나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폴로 대원이 들려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계 개발자들이 기술 지원을 통해 데이터망을 안정화시켜서 단 한 번의 다운타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앱이 화재 발생 일주일 만에 200만 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배포되어 정부의 공식 알림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최첨단 기술을 무료로 기부하는 한국인들의 헌신에 전 미국 사회가 감동하고 있다는 게 폴라 대원의 설명이었어요. 선결제 문화와 더불어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들의 도움에 몇 배로 보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런 이야기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리고 이 워치 듀티 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버뱅크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며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LA 타임즈의 동료 기자 듀레이크를 만났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듀레이크는 어젯밤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전념하는 사이 일부 범죄자들이 빈집을 털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대피소 주변에서는 구호품을 실은 트럭을 노리는 절도 행각까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한국인들 말고는 모두가 이기적인 거냐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이재민 현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니 정말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듀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 점이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인들만이 진심으로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듀레이크는 자신이 아는 일본인 기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기자가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를 비판하는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거였죠. 한인들이 선결제를 통해 자신들의 상권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의 고통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이미 상부의 결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순수한 선의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듀레이크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와중에 구호 물품을 당당히 공짜로 달라고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한국인 선결제로 결제해놓은 빵이며 생필품까지 당당하게 자신이 이재민인 척하면서 가져간다는 것이었죠. 저는 한중일의 차이점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한중일 중 한국만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니깐요. 일본은 선의를 비난했고 중국은 구호품을 훔쳐갔으며 오직 한국만이 진심 어린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대피소 서쪽 구호물품 배분소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그 특유의 날카로운 성조와 거친 말투를 들으니 왠지 짜증이 더 났죠.
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중국인 한 명이 한인 자원봉사자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던 중국 기자에게 상황을 물어보자 그는 오히려 한인 사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티베트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한국인들은 이웃나라는 외면한 채 이역 만리 떨어진 미국만 돕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최소한 티베트 구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미국인 이재민이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중국인들이 LA에 와서 한인들의 선결제 물품을 훔쳐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는데 지금 누가 누구더러 이웃이라고 말하느냐며 따지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럼에도 중국인은 계속해서 한인 자원봉사자에게만 불만을 토로했고 오히려 미국인 이재민이 한인들을 대신해 분노하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는 오히려 차분하게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죠. 미국인 이재민은 한인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과 중국인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죠. 저 역시 이 상황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 중국의 오만한 태도를 고발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강유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잠시 물품 정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자리를 옮겼어요. 유정 씨는 한국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돕는 것이지 마케팅이나 과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중국인들의 선결제 물품 절도는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정 씨는 중국인들이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고 염치 없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재민들이 집을 잃은 자리에서 싸우거나 분열될 필요는 없다며 그래서 중재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유정 씨의 포용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들의 선행으로 미국 사회의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안젤리나 졸리도 직접 마트에서 물건을 사와 나누어주고 자신의 집을 임시 거처로 제공한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정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특히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교환학생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때 자신과 매덕스가 연세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었다는 거였죠. 저는 이런 우연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의 한국 대학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매덕스의 연세대 생활에 대해 유정 씨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덕스가 한국에 있는 동안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죠. 유정 씨의 말에 따르면 매덕스는 수업 시간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발표를 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피소 한쪽에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유정 씨와 저는 대화를 멈추고 서로를 마주보았죠. 저는 유정 씨와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함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릴레이나 로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더라고요. 한인들의 도움으로 위로받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미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최근 주변 모텔들이 숙박비를 평소의 3배까지 올렸다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는 모텔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평소엔 $100도 안 하던 곳인데 하룻밤에 $300를 달라 했다면서 이 시국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한탄하는 거였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이재민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새로 월세를 구하려고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평소 2,000달러짜리 아파트를 4,000달러에 내놓았다는 거였죠. 게다가 보증금도 터무니없이 비쌌답니다. 로젠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로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정 씨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제게 LA 한인회 회장님께 연락을 드려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정 씨의 연락을 받은 LA 한인회 회장이 직접 대피소를 찾아와 이재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한인 부동산 협회 소속 중개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빈 점포와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고, 한인 교회들도 교육관과 부속 건물을 개방하겠다고 했죠. 소식을 들은 로젠 씨는 정말인가요? 라면서 몇 번을 되물으면서 유정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인타운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재민들에게 6개월간 월세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게다가 한인회는 변호사들과 협력해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률 자문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CNN 취재팀도 곧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한인회관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재민들을 찾아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던 거예요. 졸리는 이재민들을 위로하면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의 반만이라도 따라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 나아질 거예요. 라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이재민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졸리에게 다가가 이번 LA 산불 사태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물었죠. 졸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산불로 한인들의 선결제에 대해 자신이 반드시 몇 배로 갚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매덕스가 연세대에서 공부하면서부터 한국 문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졸리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고 곧 반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졸리가 제 옆에 있던 유정 씨를 보더니 혹시 매덕스가 자주 이야기하던 유정이가 맞냐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정 씨도 기억이 났는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예전에 매덕스와 신촌 프리마켓 자원봉사 때 잠깐 뵌 적이 있었죠. 아직도 기억하시다니 영광이에요라고 답하더라고요. 졸리는 당시 자신도 한국에 와 있었던 터라 매덕스와 함께 프리마켓을 구경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곳 LA까지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유정 씨는 LA에 거주하는 이모가 한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마침 이번 산불 사태를 맞아 이모를 돕기 위해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렇게 작은 인연들이 모여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졸리와 유정 씨의 대화가 끝나고 유정 씨에게 졸리와의 인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죠. 그러자 유정 씨는 매덕스를 통해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졸리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출연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아직도 후회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주 새로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도 매덕스가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감동했다는 얘기도 전해주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녀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하니 할리우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가 한국을 이토록 사랑하게 된 것은 분명 이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LA 한인타운에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1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한인타운 재건을 위해 기부했다는 것이었죠.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즉시 한인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는 이번 화재에서 LA 총영사관과 한인회에서 도움을 준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는 더 놀라고 말았죠. 기부자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한인사회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죠.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가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에 감동받아 그 금액의 4배를 되돌려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문득 며칠 전 대피소에서 있었던 유정 씨와 안젤리나 졸리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졸리가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에 깊은 감동을 표현했던 것처럼 많은 미국인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유정 씨와의 마지막 인터뷰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죠. 매덕스는 늘 한국의 정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되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정 씨의 말을 듣고 결국 LA 산불은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특별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세대에서 한국의 정을 배운 매덕스와 같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LA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LA 외곽을 덮친 대형 화재 때문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뉴욕의 여자 소방관 한 명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위해 한국의 봄나무를 구하러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과연 이 소방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소방서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리베카 화이트입니다. 지금은 LA 소방서의 산불 진압 특수팀 팀장을 맡고 있죠. 제가 소방관이 된 것은 모두 90이 넘으신 증조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21살이던 해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러던 중 강원도 화천군 어느 능선 전투에서 복부에 관통상을 입으셨고 후방의 한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곳에는 같이 치료받던 한국군 상병이 있었는데 그는 전쟁이 치러지던 강원도 화천군 출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화천군 마을 주민 몇 분이 치료받던 상병을 찾아와 준호 어머니 조카라며 반가워했다고 해요. 같은 동네에서 멋모르고 뛰어다니는 철부지애인데 어쩌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냐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다고 했죠. 제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러우면서도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천군 할머니들이 매일같이 봄나물로 만든 음식을 가져와 의료진들과 부상병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다치다니, 다 같은 부모 자식인데. 미국에서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냐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낯선 땅에서 느끼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매일 아침 한 할머니가 정성스레 끓여오던 냉이 된장국의 맛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할머니들은 냉이가 피를 맑게 하고 상처 회복에도 좋다며 매일같이 정성껏 된장국을 끓여오셨어요.
실제로 증조할아버지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셨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인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는 게 인간이야라는 증조할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가문의 가훈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저는 남을 돕는 소방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죠. 미국에서 소방관은 12년 연속 어린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1위를 차지할 만큼 숭고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저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죠. 피해 규모가 뉴욕 맨해튼의 2.5배에 달했고 피해액은 무려 6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의 미국 전역의 소방관들이 24시간 동안 쉼없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계속되는 동안 저희 팀의 수석 고문인 클라우드 커튼 박사는 깊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사후 진압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한국처럼 선진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거라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튼 박사는 제게 한국의 선진 소방 기술을 배워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 제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결국 저는 소방서 최고 책임자인 포터 국장님을 찾아가 한국 방문을 공식 제안했고 다행히도 국장님께서는 흔쾌히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강주영이라는 여성 소방관이 산불 진압 특수팀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같은 여성 소방관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강주영 팀장에게 한국의 선진 화재 예방 시스템을 견학하러 왔다고 말하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죠. 그러자 강주영 팀장은 마침 지금 소방점검을 나가려는 참인데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소방차에 처음 탑승하게 되었죠. 그런데 차에 탑승하자마자 LA의 소방차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LA에서는 대형 트레일러 형태의 소방차가 일반적인데 한국 소방차는 소형화된 것 같았죠. 제 표정을 읽었는지 강주영 팀장은 한국의 좁은 도로 특성을 고려해 소방차도 소형화하고 대신 다기능성 및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차량 내부의 다기능성이었습니다. LA의 소방차가 주로 화재 진압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차량은 화재 진압은 물론 응급의료 장비와 화학물질 대응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게다가 후륜 조향도 자동화되어 있어서 LA처럼 사람이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설치된 첨단 관제 시스템은 LA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지점과 최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주는 것은 물론 주변의 소화전과 급수 시설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LA에서는 아직도 무전기로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문득 이런 시스템이라면 LA의 대형 산불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그토록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슴 한켠을 파고들었죠. 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제 생각을 읽었는지 강주영 팀장이 한국의 AI 기반 화재 예측 시스템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화재 예측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통해 화재 위험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었죠. 저는 강주영 팀장의 말을 들으며 LA는 아직도 수기로 점검 일정을 잡고 있다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미국은 아직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니 강주영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러다가 문득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AI 시스템이 있다면 굳이 현장 점검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자 강주영 팀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번, 3번 조심하는 것은 소방관의 책임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렇게 소방점검차 도착한 곳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한 노래주점이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어두컴컴한 입구를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가게 안에 손님은 이미 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자 주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점검을 나왔냐며 혹시 건너편 업소에서 민원을 넣은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장사하는 시간에 제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들이닥치면 손님들이 불편해할 테니까요. 그런데 강주영 팀장은 차분하게 점검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꼼꼼하게 시설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녀가 30개가 넘는 룸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를 직접 손으로 만져가며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룸에서는 마침 있던 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량했던 소화기 위치를 지적해 주었고 강주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주인에게 개선을 요청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손님이 있는 가게에 와서 점검을 하면 장사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주영 팀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손님이 많은 곳이니 더 철저히 화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는데 그 안에 화재를 대하는 진정한 소방관의 자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강주영 팀장은 예전에 이런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났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대체할 순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첨단 기술과 인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소방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LA에 계신 증조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한국 음식은 입에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영상 속에 드문드문 보이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힘없이 누워 계신 할아버지께 걱정하지 마시라며 지금 한국의 선진 소방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빛이 반짝이시며 한국이라는 말에 갑자기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70년도 더 된 전쟁 중에 드셨던 냉이 된장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그 냉이 된장국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도 그 맛이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맛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기운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강주영 팀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사정에 밝은 그녀라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사정을 들은 강주영 팀장은 봄나물은 대부분 봄철에 나는 계절 채소라며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아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울 근교로 향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금세 시골길이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길가의 푸른 잎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저는 호기심에 차창 밖을 가리키며 혹시 저것들이 봄나물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강주영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쑥이나 달래, 쓴바귀 같은 봄나물은 서울 근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렇다면 이런 봄나물을 직접 캐서 먹어도 되는지 물었죠. 그런데 강 팀장은 도로변이나 도심 주변의 야생 봄나물에는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봄나물은 재배하는 곳에서 관리된 봄나물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강주영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도시 근교 어디서나 이렇게 봄나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했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봄나물을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길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니 말이에요. 마침내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토종 냉이부터 취나물, 참나물, 돌나물까지 다양한 봄나물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강주영 팀장이 미국에서 온 제가 봄나물을 사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어쩌다가 미국 여자가 여기까지 봄나물을 사러 왔느냐며 한국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강주영 팀장이 제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자 할머니는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으셨죠. 그러면서 감격스런 목소리로 할머니 자신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 전쟁 시절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워낙 없어서 쑥을 뜯어먹고 산나물을 캐서 연명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쪄서 먹고 삶아서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특히 봄나물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쑥에는 해독 작용이 있어서 전쟁 후 병든 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냉이는 철분이 많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에 특효였다고 하셨죠. 더덕은 기침을 멈추게 하고 도라지는 목을 편하게 했으며 달래는 봄철 감기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봄나물을 먹으며 키운 자식들이 하나둘 대학에 가고 출세를 하면서 한국도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른다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적 같은 나라인지 모른다며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 전 제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가난했던 한국을 돕기 위해 먼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의 선진 소방기술을 배우러 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고르신 냉이를 건네시며 먼 길을 건너온 은인의 자손에게 이렇게 봄나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봄나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문득 할머니께 냉이 된장국 끓이는 방법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손수 적어주시기 시작했죠. 된장국의 깊은 맛을 내려면 무엇보다 육수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맑은 육수에 양파와 대파를 넣어 한 번 더 끓여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냉이는 꼭 데쳐서 비린맛을 뺀 다음에 넣어야 하며 마지막에는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야 그 맛이 더욱 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께서는 문득 자신의 조카가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LA의 어느 지역인지 여쭈어 보았죠. 그러자 할머니는 올림픽가와 버몬트 사이에 있는 한식당이라고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제가 주말마다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면 자주 찾던 곳이었죠.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제 놀란 표정에 할머니는 놀란 미소를 지으시며
조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조카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면서 한국의 전통 맛을 지키기 위해 늘 한국에서 직접 식재료를 공수한다고 자랑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봄이면 이곳에서 직접 나물을 사다가 보내준다고 해요. 할머니의 조카는 한국의 맛이 그리운 교포들을 위해 최대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정성스레 고르신 봄나물을 종이상자에 담아주시며 LA에 가면 조카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LA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 곧 할아버지는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 봄날의 맛을 다시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LA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봄나물을 보시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특히 냉이를 보시고는 그때 그 냉이 된장국 맛이 생각난다며 감격하셨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할머니의 조카분이었어요. 양손에는 따뜻한 된장국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와 강주영 팀장이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할머니를 뵌 이야기를 전하자 조카분은 반가워하시며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러면서 자신도 미국에 와서 한식당을 하면서 늘 고향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자신도 이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름도 모를 한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미군 참전 용사는 오죽했겠냐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는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다며 정성껏 준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의 입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특히 조카분이 정성스레 준비해 오신 냉이 된장국을 펼치자 병실 안에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할아버지는 그 향기에 벌써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그 옆으로는 도라지나물, 취나물, 고사리나물 같은 각종 한국 나물 반찬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인연이 만들어낸 이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가슴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첫 숟가락을 드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시며 70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부터 할아버지의 입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뒤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차트를 확인하시더니 놀란 목소리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죠. 제가 조심스레 한국에서 가져온 봄나물과 된장국 이야기를 꺼내자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의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이것이 단순히 봄나물의 효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70년 전에 그 따뜻했던 기억이 할아버지께 새로운 삶의 의지를 주신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할아버지께서 퇴원하시면 매주 그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냉이 된장국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건강식이 될 테니까요. 주인이신 아주머니도 무척 기뻐하시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건강식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주영 팀장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화로 전했죠. 그녀는 할아버지의 쾌유 소식에 무척 기뻐하면서 한국의 봄나물이 가진 특별한 힘이라며 감동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올라오는 봄나물처럼 한국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이뤄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6.25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우리 소방서의 발전도 모두 한국이라는 기적의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